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지난 16강 마지막 분석에서 오스트리아가 터키를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또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데미랄의 멀티골로 탈락한 부분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만 두 팀의 화끈한 경기를 예상했던 만큼 오버 조합이 돌아와주면서 이득 볼 수 있었고요. 영상 분석에서 제가 어느정도 경기 양상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종 픽은 승패 픽만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더 다양한 픽과 조합 픽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분석 시작 전에 저와 같이 유로픽 사이트에서 활동하셨던 야구 전문 픽스터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야구에 대한 열정이나 분석 실력은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야구 배팅 즐겨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MG몽 검색 후 한 번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진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입니다. 제가 이번 대회 조별리그 시작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던 두 팀이 8강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더 오래 보고 싶은 팀들이라 한 팀이 이번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스페인은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 전승을 기록하고 8강에 올라왔으며 더 대단한 기록은 지난 경기들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유일하게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스페인의 센터백 루 로그망이 유일하다는 점인데요. 16강 조지아전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라포르테와 루 노르방 두 센터백이 하프라인 이상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지아가 흡비차를 필두로 한 연습 축구가 상당히 날카로운 팀임에도 불구하고 선취 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4대1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음적으로 라민 야말이 이번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 득점을 기록하면서 웨인 루니가 보유한 유로대회 최연소 득점을 깰 수 있기를 바랬지만 야말은 현재 득점 없이 2개의 도움만을 기록 중인 모습입니다. 직전 조지아전에서 야말이 득점 찬스를 정말 많이 가져왔지만 득점 상황에서 왼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기에 더 좋은 슈팅 각도를 만드는 점에선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은 정말 좋은 팀입니다. 대회 시작 전에도 세대 교체가 정말 잘된 팀이라고 얘기했었고 2007년생 라민 야말과 2002년생 니콜 윌리엄스가 있는 좌우 측면에서 빠르고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많은 변수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미드필더에서 로드리의 존재로 파비안 루이스와 페드리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파이널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로 인해 로드리 쪽에서도 오픈 슈팅 찬스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조지아전에서도 로드리는 아크서클 부근에서 오픈 슈팅 찬스가 나오면서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지점에서 로드리의 정확도 높은 중거리 슛은 저희가 이미 맨시티 경기에서도 많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이죠. 이번 대회에서 개최국인 독일은 제가 강력한 우승 후보 꼽았던 팀이며 저는 독일의 우승을 대회 끝까지 밀고 나가보겠다고 지난 분석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었을지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독일은 개막 전부터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원사이드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5대1로 완파했고 조별리그 마지막 3라운드 스위스에게 패배 위기까지 갔었지만 필크루크의 극적인 동점골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덴마크를 만나 2대0 무난한 승리를 기록했고요. 또 한 명의 라스트 댄스를 추고 있는 선수 토니 크로스를 한 칸 내린 변형 백스리 빌드업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시알라와 비르츠, 현재 독일의 최고 재능이라 꼽히는 두 선수들의 활약도 좋습니다. 특히 무시알라가 이번 대회 3골로 득점 선두 있는 모습이죠. 마게스만 감독은 플랜 A에서 전방에서 좀 더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하베르츠를 선호하고 있는 모습인데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오고 있는 필크로크의 클러치 능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난 4경기 모비 포체우 출전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독일의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보 대회가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 많은데 제가 오스트리아와 터키 두 팀의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를 예상했었듯 오늘 이 매치업도 굉장히 피 튀기는 경기 양상을 예상합니다. 두 팀 중에 한 팀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 축구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두 팀이 잘하는 축구도 아닙니다. 애당은 사실상 동배당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두 팀의 경기 중에 한 팀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플러스 0.5 핸디캡을 활용하자니 배당 대비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연장전 가능성을 생각해 보험식으로 무승부에도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이 이번 대회 단 한 골도 상대 선수에게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보였고 공격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보유한 팀이지만 스페인이 이번에 그동안 만난 상대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팀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오늘 경기 무조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 모두 공격 상황에서 라인을 높게 올려서 플레이한다는 점과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기 전한 속공 상황을 정말 잘 살려줄 수 있는 옵션들도 다양하게 보유한 팀들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다득점 경기를 예상하며 제가 독일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승리와 무승부 보험 배팅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조별리그에서 1위로 진출한 포르투갈은 16강에서 약체로 골 수 있는 슬로베니아를 만나는 대진움이 있었지만 슬로베니아의 플랫 사사이 콤팩트한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 양팀 득점 없이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전 전반전에 디오고 조타가 천금 같은 PK를 얻어냈지만 키커로 나선 호날두의 슈팅이 오블락 골키퍼에게 뺏겼고 연장 후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잠깐의 휴식 시간에 호날두가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었죠. 이 장면을 보고 호날두가 자신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대회에서 얼마만큼 진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이날 포르투갈 마에네 배팅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음에도 뭔가 짠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경기는 연장전 후반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았고 승부차기로 갔는데 실축했던 호날두가 첫 번째 키커로 나온 부분은 꽤나 의외였습니다. 진짜 이 정도 선수가 되려면 멘탈적인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서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코스로 득점을 성공시켰고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득점은 포르투갈 선수들의 자신감을 올리는 효과로는 매우 확실했죠. 기세 싸움에서 밀렸던 슬로베니아 키커들을 상대로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의 3연속 선방이 있었고 다음 키커로 나섰던 부페와 베실바의 득점으로 포르투갈이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슬로우 스타터로 유명한 프랑스는 조별리그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지만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피파 랭킹 3위 벨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고 역시나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1대0 승리를 기록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필드골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16강에서는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적어도 진토베게트만 남아있는 8강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한 골은 PK했고 나머지 2골은 상대 자책골로 기록된 득점이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이 선수가 살아나야 프랑스의 공격에 난료를 달아줄 수 있는데 이번 대회 그리즈만의 폼은 전혀 온마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에이스 킬리안 은바페도 1라운드부터 굽도골철 부상을 당하면서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이나 100% 컨디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그리즈만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열리는 오른쪽 측면 공간에서 쿤데가 정확한 픽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여러 차례 성공시킨 부분과 탕테와 라비오가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추아메인 쪽에 오픈 중거리 슈팅 찬스가 열리는 장면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하지만 쿤데의 정확한 크로스들은 마르코스 티랑이 모두 날려먹었고 추아메인이 앞에 왔던 완벽한 오픈 슈팅 찬스는 부정확한 슈팅으로 모두 골문을 한참 빗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아메인이 뿐만 아니라 이날 프랑스는 무려 19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이후 슈팅은 단 2번뿐이었을 정도로 형편없는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강점도 지난 조별리그에 이어 16강에서도 또 나왔던 장면이 오른쪽에서 주앙 칸셀로와 베르나르도 실바 두 콤비의 활약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오른쪽 측면을 몇 번이나 오픈시킨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칸셀로의 1대1 개인 능력은 저 선수가 과연 풀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매치업이 확정이 되고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했었지만 좀 더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생각이 바뀐 경기입니다. 이유는 포르투갈이 갖고 있는 약점을 프랑스가 매우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포르투갈은 41세 페페를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테랑 페페의 노련함과 위치 선정 능력은 이번 대회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습이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 운동 능력과 주력입니다. 직장 슬로베니아 전에서도 셀슈코의 스피드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열어주기도 했었는데요. 포르투갈의 모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벨기에 황금세대를 망친 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합니다. 은바페와 칸셀로는 포지션상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포르투갈의 지난 경기들을 보면 오른쪽 측면을 핵심 공격 루트로 사용했었다는 점에서 칸셀로를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올려 공격을 가담시킬지가 관건입니다. 한슬루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비거나 누군가가 커버를 해야 하는데 은바페의 스피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은바페를 포함하여 마르쿠스 티랑과 우스만 덴벨레 혹은 바르콜라 등 프랑스의 공격수들은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는 이번 경기 라비오의 경고 누적 결정이 더 좋다고 봅니다. 대체 자원은 카마빈가가 될 텐데 라비오가 지난 경기들에서 왼쪽에서 금바테를 도우면서 미키 역할이 되어주거나 수싸움을 해주는 장면들은 많았지만 이런 역할은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라비오는 너무 무난하게 플레이하려고만 한 부분들은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격적인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카마빈가 기용이 저는 좀 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생각이 바뀌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후물두의 라스트 등스는 여기서 마감하는 걸로 하고 프랑스의 4강 진출을 예상합니다.